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나서 가스 피해도 없고 나는 물도 잘 줬고 기상 환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활착이 느리고 왠지 잘 자라지 않아요. 얘가 왜 안 자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있죠. 예를 들면 토양의 산도가 잘 맞지 않는 건 아닌가? 또는 요소에서 나온 가스가 잎을 때리진 않았지만 뿌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내가 준 비료가 아직 효과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들을 던지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질소를 바꿔주는 방법도 선택해 봐야 됩니다. 다양화돼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는 요소태 질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여러 가지 질소 형태를 갖는 비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탐색해 보시고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농가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딜레마입니다. 희망사항은요, 수량도 많았으면 좋겠고 품질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현실은 수량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농법상. 그래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량을 자제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많이 따면 뭐해? 많이 얻으면 뭐해? 물건이 별로 안 좋은데 욕심을 버리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일반적화됐습니다. 이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일반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에다가 질소비료를 집어넣고요. 칼륨도 집어넣고 칼슘도 집어넣고 마그네슘도 집어넣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질소 중에 대부분이 우린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비료들을 주로 씁니다. 근데 이렇게 땅에다 집어넣으면 서로 싸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량작용이라고 부르죠. 질소와 가리와 질소와 칼슘과 질소와 마그네슘, 또 얘네들끼리도 일정 부분 싸우지만 이렇게 싸움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냐? 주로 얘가 이겨요. 주로 얘가 이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을 좀 올려보려고 질소의 농도를 조금 높이면 얘네들이 져서 품질을 좌우하는 가리, 칼슘, 마그네슘들이 지기 때문에 흡수가 저해되니까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얘네들을 흡수되라고 질소의 숫자를 줄이면 수량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싸우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얘네들도 양이온이고 얘네들도 양이온이다. 양이온과 함께 흡수될 수 있는 음이온으로 배치를 시켜주면 같이 흡수될 수 있는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죠. 그래서 질산태 질소 위주의 시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가리와 질소가 가능한 동시에 흡수되는 효율이 상대적으로도 높아집니다. 이 그림은요, 오이 농가랑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모든 비료 시비 체계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질소의 형태만 바꿔놓은 겁니다. 질산태 비율이 높은 쪽으로, 요소태 비율이 높은 쪽으로, 암모니아태 비율이 높은 쪽으로 재배를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실제로 수량도 좋아져요. 질소를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소를 선택할지, 암모니아태를 선택할지, 질산태를 선택할지, 또는 이 세 가지를 어떤 비율로 가져갈 건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산입니다. 우리가 토양 속에 작물을 재배할 때 기비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한 번 집어넣고 나면 그 이후에 잘 집어넣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은 일단 토양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토양 온도가 낮아지면 이용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토양 온도가 좀 높아지면 아주 이용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저온기에는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토양은 이동성이 되게 안 좋아요. 이쪽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물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물 속에서 인산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이만큼 퍼져나갈 때 인산은 요만큼밖에 못 퍼져나간다. 심지어는요, 표토에다가 인산을 살포하면 표토가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정도는 표토 3cm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는 3cm 안에 머무르게 되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서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양을 뚫고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산은 기비로 주로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비로 토양에 뿌려놓고요. 로타리를 치면 입자가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땅속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인산은 추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전 책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산은 추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표토에다 뿌려놓으면 3cm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추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생육 전반에 걸쳐서 인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방법이 있다면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관주용 비료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추비 개념의 인산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 20, 20, 16, 8, 24 뭐 이런 식으로 수용성 관주용 비료에는 인산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걸 생육 중간에 여러분들이 관주해 왔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산이 공급돼 왔다. 그래서 훨씬 더 작황이 더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용을 좀 볼게요. 인산은 토양에 쉽게 집적됩니다. 토양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었다 잘 떨어지지 않아요. 집적된 이는 용출되지 않는다. 그걸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량이 한 20, 30%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인산입니다. 인산의 함량이 성분량이 20%인 용성인비를 흡치고 나면 그 20%의 20%에서 30% 정도 얼마 안 되는 양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효율 면에서 보면 그닥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인산이 하는 역할은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광인산화 반응 이렇게 불러요. 인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뿌리에 좋은 거야, 수정에 좋은 거야, 착과에 좋은 거야, 착색에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도 다 좋은 거지만 실제로 에너지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생육 전반 동안 살아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양분이다. 인산은 기비로 쓰는 것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추비로 수용성 인산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게 관주용 비료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실제로 이렇게 이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인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입니다. 가리와 칼륨은 뭐 엄밀하게 보면 같은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용어처럼 씁니다. 가리는 상품성과 연관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리를 주고 나면 당도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그래서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리의 공급량을 늘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염화가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염화가리를 썼을 때 수량의 변화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진한 색깔은 황산가리를 썼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저장성, 상품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감자를 키웠을 때 칼륨을 잘 먹인 감자들이 상품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저장 중에 나빠지는 감자의 개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성에 영향을 줍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가리도 당연히 상품성에 영향을 줘요.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그림은 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가리와 냉해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가리를 잘 먹은 아이들이 냉해가 적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가리는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가리가 충분히 있으면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추워질 때 일시적으로 줄인다거나 고온기에 수분의 양을 좀 더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자기 체내에 있는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치가 가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가리를 충분히 먹은 애들은 저온기에 냉해에 대한 적응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반대로 고온기에 고온에 버티는 힘도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가리는 여러분들이 상품성, 당도 여기에 너무 찍혀 있지 마시고요. 생육 전반에 걸쳐서 일정 수준의 가리를 유지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 질소와 인산, 가리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질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이해해달라라는 거예요. 요소 하나만 쓰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질산태도 관심을 갖고 암모니아태도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질산태 흡수는 되게 빠르지만요. 토양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밑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유실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 되고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 체내에 흡수됐을 때 아미노산화 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효율이 대단히 좋은 비료고 좋은 질소원이면 틀림이 없는데 양이 많으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요소태는 직접 흡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가스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땅속에서 지속돼 가는 효과성, 오래 비료의 효과를 끌고 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좋고요. 가격이 싸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인산은 집적되는 것, 토양에 고정되는 힘이 원체 강하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넣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비는 수용성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공급을 해줘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일단 기본. 그 이상의 인산이 공급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정 착과에 도움을 되고 착색에 도움이 되고 이런 효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칼륨은요, 수량성, 상품성, 수분 조절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부족하지 않게 양질의 공급 필요합니다. 양질의 공급이라고 표현한 건 염화가리를 쓸 거냐, 지산가리를 쓸 거냐, 인산가리를 쓸 거냐는 질소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냐, 어떤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다량 원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